야,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내 비행기표를 취소했어. 공항 안내방송이 울리는데 수화기 너머로 고함이 터졌어요. 칠순 여행 간다고 제 카드로 870만 원어치를 긁어놓고 이혼장 도장 찍은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9년 동안 제 퇴직금, 적금, 월급 전부 그 집에 쏟아부었더니 돌아온 게 이 욕설이었죠. 통장에 남은 돈 430만 원, 갈 곳도 없는 저한테요. 근데 말이에요. 저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결혼 첫날부터 써온 가계부, 외도 증거, 카드 부정 사용 내역까지 전부 제 손에 있었으니까요. 그 이야기 지금 들려드릴게요. 그해 겨울, 저는 드디어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서서 협의이혼 확인서가 든 봉투를 양손으로 쥐고 있었죠. 바람이 차가웠지만 손끝이 떨리는 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5에 결혼해서 만 9년 그 긴 시간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옆에 선 정훈이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야, 진짜 이러는 거야? 정훈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제가 별것 아닌 일에 생떼를 부리는 것처럼요. 저는 그 표정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끝까지 모르는구나. 자기가 뭘 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정훈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양복을 소파에 던져놓고 잠들었죠. 저는 다음날 아침 양복을 정리하다가 안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사진 아래에 이름이 2줄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명 류아은, 보호자 오정훈. 저는 그 사진을 들고 부엌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어요. 다만 머릿속이 아주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잠든 정훈의 휴대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류아은이라는 여자와 2년 넘게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매달 보낸 돈 내역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제 메일로 보내두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이혼을 꺼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정훈이 아니라 시어머니 김말자였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쳤죠.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우리 정훈이가 밖으로 눈을 돌렸겠지. 말자 어머니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정훈은 어머니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식탁 앞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대꾸할 힘도 의지도 없었죠. 이혼 조정이 시작된 뒤에도 말자 어머니의 전화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같은 소리 꺼내지도 마.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나가. 말자 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침을 튀기며 말할 때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가만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결혼 생활 9년 동안 정훈 월급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랐어요. 제 퇴직금, 적금, 보너스까지 전부 이 집 살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나가라니요. 이혼이 최종 확정되던 날 말자 어머니는 법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날 말자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칠순 해외여행에 입고 갈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옷값도 제 카드로 결제됐더군요. 정훈이 제 카드 정보를 어머니에게 넘긴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카드 앱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카드 3장의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항공권 왕복 1매, 호텔 5박, 현지 관광 패키지, 공항 리무진, 총 870만 원. 결제일은 전부 이혼 조정이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저는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장 전부 사용 정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결제하지 않은 건들, 항공권하고 호텔 예약권 전부 부정사용으로 신고합니다. 상담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부정사용 조사에 최소 2주 정도 걸리시고요. 카드 정지는 지금 바로 처리됩니다. 저는 그 통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정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여행권은 건드리지 마. 그거 엄마 칠순 선물이잖아. 정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돈으로 해드리면 되잖아. 제가 답하자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침묵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훈에게 그만한 돈이 없다는 뜻이죠. 저는 빈 거실 바닥에 앉아 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30만 원. 만 9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남은 돈이 그게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는 전세 보증금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정훈 외도 증거 목록, 시댁카드 부정사용 내역. 파일을 하나씩 훑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서진아. 이제 시작이야. 카드가 정지된 걸 모른 채 닷새가 흘렀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저는 원룸을 알아보려고 부동산 앱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나 부동산에서 온 전화일까 싶어 받았죠. 수화기 너머로 공항 안내 방송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귀를 찢을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내 비행기표를 취소했어.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고 3초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최대한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아줌마, 실례지만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로 말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아줌마가 누구야 이년아. 네 시어머니잖아. 말자가 목을 쥐어짜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로 공항 안내 방송이 울리고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어요. 저는 이혼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라는 분은 제 인생에 없는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번호 잘못 거신 것 같으니 끊을게요. 야, 한서진, 네가 감히.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어요. 잠시 뒤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공항 안내데스크 번호였죠. 그것도 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훈의 번호까지 차단 목록에 올린 뒤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시각 공항에서는 말자가 항공사 카운터 앞에서 직원의 목덜미를 잡을 기세로 따지고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직원이 이렇게 안내했다고 합니다. 손님 결제가 취소된 게 아니라 카드 자체가 정지되어서 결제가 무효 처리된 겁니다. 내 며느리 카드인데 내가 쓴 게 뭐가 문제야. 말자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말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카드 명의자 본인이 정지를 요청하신 거니라 저희 쪽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말자는 그 자리에서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겠죠. 정훈은 제게 수십 통을 시도했지만 전부 차단되어 있었을 테고요. 결국 정훈은 제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좀 바꿔주십시오. 정훈이 결혼 초에 저장해둔 친정 어머니 번호로 연락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바로 그날 아침 제게서 이혼 소식을 들은 직후였어요. 사실 저는 그 전화를 하기까지 5분을 망설였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내려놓고 다시 들고 어머니가 9년 전 결혼을 반대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엄마가 내 인생에 뭘 알아?
그 한마디에 어머니와의 사이가 멀어졌었죠. 결국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서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래, 고생했다. 어머니가 그 한마디를 했을 때 저는 9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수화기를 붙잡은 채 한참을 울기만 했죠. 어머니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훈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서진이는 이제 자네 아내가 아니에요.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말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또 한참을 울었어요. 9년 동안 혼자 버텨온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그쪽에서 내내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말자는 정훈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정훈아, 내 통장에서 870만 원 당장 꺼내. 다시 예약해. 말자가 소파에 앉으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훈은 거실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통장 잔고 47만 원. 그 사실을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었겠죠. 엄마, 서진이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해 볼게. 정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말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년이 전화를 받아야 연락을 하지. 대체 돈이 어디로 다 샌 거야, 이 자식아. 정훈은 대답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말자의 눈이 아들의 뒷모습을 쫓았어요. 입술을 일자로 굳힌 채 뭔가를 곱씹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소동을 모른 채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 원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요. 바로 그때 길모퉁이 부동산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서진아? 짧은 머리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저를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지수. 10년 전 같은 회사 격리부에서 나란히 앉아 일하던 동료였어요. 그날 밤 저는 원룸 계약을 마치고 텅 빈 방에 들어섰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옷가방 하나와 서류 봉투 2개가 전부였죠. 방바닥에 앉아 벽을 바라보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차단된 번호 목록을 열어봤습니다. 정훈의 부재중 전화 37건, 말자의 문자 22건. 저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년아, 너 법대로 하자 두고 봐. 서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한 번만 전화 받아라. 870만 원 안 갚으면 고소한다. 정훈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라. 협박, 욕설, 회유, 다시 협박. 저는 모든 화면을 하나씩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이것도 다 증거가 되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부터 출근이에요. 내일 아침 지수의 사무실 문을 열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수는 저를 알아보자마자 부동산 앞에서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밥은 먹고 다녀?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지수의 눈은 이미 제 손에 들린 부동산 전단지를 보고 있었죠. 원룸 알아보는 거야? 응, 이사할 때 찾고 있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수가 미간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했어. 지수가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위로의 말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팔을 잡아 끌며 근처 카페로 들어갔죠. 커피를 시키고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일은? 아직 10년을 쉬었으니까. 제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턱을 괴었어요. 너 전산회계 자격증 아직 있지? 있긴 한데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으니까 묻지. 지수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지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지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 지금 사무실 운영하는데 기장 업무 도와줄 사람이 당장 필요해. 경력에 자격증까지 있는데 뭘 고민해. 저는 명함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어요. 출근 첫 주 저는 10년 공백이 무색할 만큼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거래처 장부 정리와 부가세 신고 보조 작업에서 대기업 격리 시절 몸에 밴 실력이 그대로 나왔고 지수는 바로 거래처 세무 상담 동행까지 맡겼죠. 하지만 시댁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자 어머니는 차단을 피해 공중전화, 정훈 직장 동료 번호, 동네 미용실 전화까지 동원해서 연락을 시도했어요. 칠순여행 비용 870만 원 안 갚으면 법적으로 간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오히려 웃었습니다. 제 카드를 동의 없이 가져다 쓴 쪽이 법을 들먹이다니요. 지수가 소개해준 최도영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제가 정리해둔 서류 파일을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거 다 직접 정리하신 거예요? 네. 결혼 초부터 가계부를 썼어요. 오히려 카드건으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 자료면 사건 정리가 수월하겠어요. 최도영 변호사가 특히 주목한 건 제가 시댁에 드린 돈의 총액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 매달 150만 원, 시댁 경조사비. 다음 날 점심 저는 사무실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류하은이 있었죠.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화려하거나 당당하지 않았어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톱을 물어뜯은 자국이 손가락마다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 정훈 오빠한테 속았어요. 저는 언니라는 호칭에 입안이 씁쓸해졌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하은의 얼굴을 바라봤죠. 어떻게 속았는데? 하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내하고 별거 중이라고 했어요. 곧 이혼한다고. 임원 승진 앞두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리면 같이 살 수 있다고요. 하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과장이었어요. 승진은커녕 회사에서 밀려나는 사람이었어요. 오피스텔 월세도 3개월째 밀렸고요. 저는 테이블 위에 팔짱을 끼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정훈이라는 사람은 어디서든 똑같은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는구나. 저한테는 월급이 적다고, 어머니한테는 효자인 척, 이 여자한테는 능력 있는 남자인 척. 가면이 3개였던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찾아온 거야? 제가 묻자 하은이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죠. 저 임신했어요. 8주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3개월 전 정훈의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초음파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분노가 치밀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훈이한테 말했어? 했죠. 처음에는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하은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시기가 안 좋으니까 정리하자고. 정리하자는 게 무슨 뜻인지 언니도 알잖아요. 저는 알았습니다. 정훈이 조용히 해결하자고 할 때가 어떤 뜻인지 9년을 살아봤으니까요. 하은이 눈물을 닦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언니가 왜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야 정상 아니에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트깃을 세우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미워해야 정상이라고요. 맞아요. 3개월 전이었으면 이 여자 얼굴에 커피를 끼얹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훈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니까 이 여자에 대한 감정도 함께 빠져나간 겁니다. 남은 건 냉정한 계산뿐이었죠. 도와주려고 만난 거 아니야. 제가 하은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같은 사람한테 당한 사람끼리 각자 받을 거 받자는 거야. 하은이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훈이가 했던 약속, 주고받은 문자, 녹음한 거 있으면 전부 정리해둬. 돈 보낸 내역도 다. 제가 냅킨에 최도영 변호사의 연락처를 적어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변호사한테 상담 받아봐. 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알려줄 거야. 하은이 냅킨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고마워할 거 없어. 나도 내 싸움하는 거니까. 카페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때 분노의 대상이었던 여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있다니. 기묘한 상황이었지만 정훈이라는 공통된 상대 앞에서 감정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시각 말자 어머니는 정훈의 아파트에서 혼자 아들의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발견한 오피스텔 계약서가 마음에 걸려 아들의 카드 명세서를 뒤졌죠. 여성 쇼핑몰 결제, 산부인과 수납, 커플링 구매 내역.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자 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정훈이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말자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명세서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너 여자가 있었어? 말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정훈이 신발도 벗지 못하고 현관에 멈춰 섰어요. 엄마, 그게... 그래서 서진이가 이혼한 거야? 말자 어머니가 명세서를 집어들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훈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죠. 내가 며느리한테 욕을 해가며 네 편을 들어줬더니 네가 바람을 피운 거야? 정훈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엄마, 들어봐. 이 여자가 재산 분할에 끼어들면 우리 재산은 어쩌려고. 말자 어머니가 명세서를 정훈의 가슴팍에 밀어붙이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도덕성에 분노한 것도 아니었죠. 자기 재산이 줄어들까봐 겁이 난 겁니다. 말자 어머니는 끝까지 말자 어머니였습니다. 정훈은 어머니의 추궁을 피해 하은에게 갔지만 하은은 이미 저와 만난 뒤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월급이 진짜 얼마야? 임원 승진이라는 거 다 거짓말이었지. 하은이 팔짱을 끼고 정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정훈은 어머니에게 한 거짓말과 하은에게 한 거짓말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어느 쪽으로도 도망칠 수 없는 골목에 몰렸죠. 그 주 금요일 저는 최도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정훈 씨 측에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카드 무단 사용 총액 가계부 기준으로 정리하면 870만 원이 아니라 4,200만 원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4,200만 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정훈이 제 카드로 긁어간 돈의 총액이었어요. 내용 증명을 받아든 정훈이 사무실 유선 전화로 제 직장에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지수가 수화기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죠. 한서진 씨는 개인적인 전화 안 받습니다. 용건 있으시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지수가 탁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새끼 목소리 되게 쪼그라들어 있더라. 저는 웃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훈이 쓰던 말이 있었거든요. 야, 이러지 말고 우리 조용히 해결하자. 그 말의 뜻은 항상 같았습니다. 덮자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덮이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와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있을 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원룸 보증금이라도 보태줄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이번 달부터 월급 나와.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응, 진짜야. 전화를 끊고 컵라면을 먹으려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송금 100만 원. 메모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딸 밥 좀 사 먹어. 저는 컵라면 위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느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건지. 한참을 울고 나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핸드폰 차단 목록을 열어봤어요. 정훈의 부재중 전화가 또 쌓여 있었습니다. 말자 어머니의 문자도요. 협박, 욕설, 회유, 다시 협박. 저는 모든 화면을 하나씩 캡처해서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알람을 맞추고 누웠죠. 내일도 출근해야 하니까요. 내일도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게 지금의 저를 지탱하는 전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댁에서는 예상치 못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훈 측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말자 어머니는 아들의 외도를 확인한 뒤 분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본질은 도덕적인 게 아니었죠. 네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 사유를 만든 거면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에서 우리 쪽이 불리해진다. 말자 어머니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정훈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당장 정리해. 그리고 서진이한테 합의보자고 연락해. 재판까지 가면 내 바람 피운 거 다 드러나. 정훈이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내가 해결할게. 정훈은 하은에게 이별을 통보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이미 제 조언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정훈을 맞았습니다. 나 임신했는데 정리하자고? 그게 말이야? 하은이 테이블 위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정훈이 두 손을 내저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은아,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조금만 시간을 줘. 시간? 오빠가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같이 살자고 했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하은이 일부러 정훈의 과거 발언을 하나하나 짚으며 말했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정훈은 몰랐죠.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 뭐가 달라? 임원 승진한다던 것도 거짓말, 아내랑 별거 중이라던 것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으면서 하은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도 가만 안 있어. 오빠 회사에 다 알릴 거야. 정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은의 핸드폰 속에는 정훈이 한 모든 약속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같은 주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가세 신고와 기장 업무를 도맡으면서 정확하고 빠른 처리로 거래처 사장님들의 신뢰를 얻었죠. 지수가 제 책상 옆에 서서 완성된 서류를 넘기다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야, 너 정식 직원 계약하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줄게. 저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내가 언제 빈말한 적 있어. 내일 계약서 쓰자. 저는 처음으로 제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9년 동안 살림을 하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시댁 경조사를 챙겨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기만 했던 사람들. 그 사이에서 저는 점점 투명해져 갔었죠. 일에 집중하는 동안 최도영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훈 씨 측 변호사가 접촉해 왔습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카드 부정 사용권은 인정하되 금액을 깎자. 대신 재산 분할은 현 상태로 끝내자는 제안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건 시어머니 쪽 유산 문제가 건드려질까봐 서두르는 겁니다. 지금 합의하면 서진 씨가 손해예요. 최도영 변호사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말자 어머니가 서둘러 합의를 원한 데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명숙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서 과거 유산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말자 어머니 귀에 들어간 거예요. 제 재산분할 소송과 명숙의 소송이 동시에 터지면 말자 어머니가 위조 서류로 혼자 가져간 시댁 아파트와 상가 건물의 소유권 자체가 흔들리니까요. 저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명숙 측 변호사와도 연락을 취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죠. 명숙을 다시 만났을 때 명숙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그 집에서 오래 고생한 거 나는 알고 있었어요. 말자가 서진 씨한테 한 짓이 나한테 한 짓이랑 똑같더라고. 명숙이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거 전부 줄게요. 서진 씨 싸움에 도움이 된다면요. 명숙이 제공한 정보 중 가장 충격적인 건 시아버지 보험금 이야기였습니다. 시아버지 오창수는 사망 전에 생명보험 세계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원래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배우자 말자와 아들 정훈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일 때 보험금 받을 사람이 말자, 어머니 혼자로 바뀌었습니다. 오빠가 눈도 못 뜨는 상태에서 서류가 처리된 거예요. 명숙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보험금이 총 5억이에요. 그걸 말자가 혼자 다 가져갔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알고 있던 시댁의 모습이 표면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9년을 살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아니, 모르게 만든 거죠. 최도영 변호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험건은 보험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서류에 찍힌 도장이 진짜인지 변경 당시 오창수 씨의 상태가 어땠는지 확인되면 큰 무기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카드 문제가 아니라 시댁 전체의 재산 비밀을 건드리는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하은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정훈 오빠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면서 아이도 지우라고 했어. 그 대화 녹음했어. 잘했어. 그 파일 절대 지우지 마. 변호사 상담 받았어? 아직이요. 빨리 가봐. 최도영 변호사 연락처 줬잖아. 네, 언니. 내일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때 분노의 대상이었던 여자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 기묘했지만 이미 감정은 정리된 상태였어요. 정훈이라는 같은 사람 앞에서 저와 하은은 적이 아니라 각자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은이 최도영 변호사를 찾아갔고 최도영 변호사는 하은의 사건을 별도로 맡았습니다. 이제 정훈에게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법적 압박이 가해지는 겁니다. 저, 명숙, 그리고 하은. 금요일 저녁 지수와 퇴근 후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지수가 잔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야, 요즘 표정이 달라졌다. 그래. 응. 예전에 부동산 앞에서 만났을 때는 유령 같았는데 지금은 사람 같아. 저는 소주잔을 돌리며 웃었습니다. 이상하다. 이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만나는 사람이 늘었어. 결혼하고는 혼자였는데. 지수가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이 너를 가둬놓은 거야. 이제 내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이혼 후의 삶이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보험사에 요청한 사실 확인 결과가 돌아왔어요. 서진 씨,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오창수 씨의 보험금 받는 사람을 바꾼 서류에 찍힌 도장이 실제 오창수 씨가 등록한 도장과 다릅니다. 감정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접수된 날짜에 오창수 씨는 이미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입원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펜 끝으로 날짜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즉 말자 씨가 도장을 위조해서 보험금을 혼자 가져갔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5억이에요. 5억을 그런 식으로 가져간 거예요. 9년을 같은 집에 살면서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이 결과를 명숙 측에도 공유했고 명숙의 변호사가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 정도면 도장 위조하고 보험금을 속여서 가져간 걸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명숙의 변호사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이야기를 최도영 변호사에게 전해 들었어요. 저는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숙 선생님, 이 싸움은 선생님이 주도해 주세요. 저는 제 재산 분할권에 집중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서진 씨. 이번에는 안 놓칠 거예요. 명숙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5년을 삼킨 분노가 드디어 출구를 찾은 거죠. 이제 시댁을 향해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열린 겁니다. 말자 어머니에게 고발 가능성이 전달된 건 명숙의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을 통해서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말자 어머니가 그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다고 해요. 정훈아, 너 당장 명숙이한테 가서 무릎 꿇고 취소시켜. 말자 어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지만 정훈은 자기 앞에 쌓인 문제들로 그럴 여유가 전혀 없었죠. 정훈은 이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은아, 아이를 포기하면 5천만 원 줄게. 하은이 팔짱을 끼며 정훈을 올려다봤습니다. 5천만 원? 오빠 통장에 50만 원도 없으면서 내가 마련할게. 시간만 좀. 됐어. 오빠 말은 이제 하나도 안 믿어.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변호사 만났어.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해. 정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은은 그 대화도 녹음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하은은 최도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최도영 변호사는 하은의 사건을 별도로 맡았습니다. 이제 정훈에 대한 법적 압박이 잊혀 명숙, 하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가해지는 구도가 완성된 겁니다. 이 무렵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신만의 거래처를 확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지수 세무사 사무실에 일 잘하는 분이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기장 의뢰가 늘어났죠. 지수가 제 책상 앞에 서서 거래처 목록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 속도면 너 독립해도 되겠다. 아직 일러. 더 배울 게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쪽에 제 이름을 건 사무실의 그림이 희미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한편 말자 어머니는 궁지에 몰리자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 한복순에게 직접 전화를 건 거예요. 복순 씨, 우리가 사돈간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소? 서진이 좀 말려주시오.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가 차가워졌다고 합니다. 사돈? 우리 서진이 시집살이 시킬 때는 사돈이란 말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사돈 타령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제게 연락을 했죠. 서진아, 말자, 씨가 전화했더라. 너 말리라고. 엄마, 그 사람들이 연락하면 아예 받지 마. 통화 내용만 저장해두고. 걱정 마. 엄마가 호락호락 당할 사람이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저는 친정 어머니까지 이 싸움에 끌려 들어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빨리 정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결정적 전환점은 그 주 수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최도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 씨, 정훈 씨 측 변호사가 전면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전면 합의요? 네. 카드 부정 사용 4,200만 원 전액 반환, 재산 분할 추가 지급, 위자료까지 포함한 패키지입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숫자를 하나하나 읽어주며 말했습니다. 명숙 씨의 고발 건하고 류하은 씨 소송이 겹치니까 서진 씨 건이라도 먼저 정리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금액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걸렸죠. 변호사님, 금액은 수용하겠습니다. 대신 조건 하나 추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떤 법적 다툼에서도 정훈 측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는 걸 요청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주세요. 이거 빼면 합의 안 합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숙 씨 소송에서 서진 씨를 증인으로 끌어내는 걸 미리 막으시려는 거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이틀 뒤 정훈 측이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말자 어머니가 급하게 예금을 깨고 정훈이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했죠. 합의서에 서명하는 날 최도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쓰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통장에 입금 알림이 울렸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요. 합의가 마무리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합의금 중 일부를 어머니에게 보내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돈 좀 보낼게.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내 돈은 네가 써. 엄마는 필요 없다. 어머니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머니였어요.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온 사람. 저는 결국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낡은 보일러를 새 것으로 바꿔드리고 건강검진을 예약했죠. 검진 받으러 가는 길에 어머니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앞을 보며 불쑥 말했어요. 엄마가 그때 결혼 반대한 거 아직도 서운하냐?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서운한 게 아니라 엄마 말이 맞았는데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9년 동안 이 사람도 혼자 소가리를 했겠구나. 저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 됐다. 지나간 거 가지고 뭘. 어머니가 제 손등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9년 묵은 매듭이 그렇게 풀렸어요. 거창한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동안 시댁의 상황은 가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고발이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됐고 말자 어머니는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도장 위조와 보험금 부정 수령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말자 어머니가 경찰서에서 나오며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다 서진이 때문이야. 그년이 명숙이한테 다 풀었어. 말자 어머니가 이를 갈며 말했지만 정훈은 이미 저와의 합의 조건에 따라 제게 어떤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정훈의 상황도 더 나빠졌습니다. 하은이 정훈을 상대로 아이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라는 소송과 양육비를 내라는 소송을 동시에 걸었어요. 하은은 단호했습니다. 나을 거야. 그리고 양육비 받을 거야. 정훈은 저에게 합의금을 주려고 받은 대출 갚는 것도 벅찬데 양육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회사에서도 소송 스트레스와 잦은 결근, 업무 실적 저하가 쌓이면서 인사위원회에 올라갔어요. 결국 정훈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버틸 체면이 없었던 거죠. 퇴직금으로 하은과 양육비 합의를 시도했지만 하은은 매달 받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받겠다고 했습니다. 퇴직금마저 빠져나갔어요. 정훈은 결국 말자 어머니의 아파트로 들어가 함께 살면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결혼했을 때 내가 임원까지 갈 사람이라며 큰 소리 치던 그 사람이요. 말자 어머니의 재산 기반도 흔들렸습니다. 명숙 측 변호사가 말자 어머니 이름으로 된 상가 건물을 팔거나 바꾸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치를 법원에 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상가의 거래가 전부 막혔어요. 월세 수입이 끊겼습니다. 아파트도 명숙과의 소유권 다툼 대상에 올라 처분이 불가능해졌죠. 정훈에게 매달 받던 용돈도 정훈의 실직으로 완전히 끊겼고요. 한때 며느리 하나 내쫓고도 호화롭게 살겠다며 칠순 여행을 떠나려 했던 말자 어머니. 그 여행이 자기 몰락의 시작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 무렵 제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수가 거래처 중 한 곳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세무자문 업무를 저와 공동으로 따내자고 제안한 거예요. 너 이 제안서 같이 써볼래? 업체 대표한테 직접 발표하는 거야. 지수가 서류를 제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니까 시키지. 숫자 분석은 네가 나보다 나아. 저는 주말까지 반납하고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발표 당일 업체 대표 앞에서 직접 숫자를 설명하고 절세 방안을 제시했어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분 분석력이 좋네요. 계약합시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맞지? 너 독립해도 된다니까. 그날 이후 지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금 일부와 그간 모은 급여를 합치면 소규모 사무실 임대가 가능했어요. 다만 세무사 자격이 없는 저는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열 수 없었죠. 지수와 협의해서 지수의 사무실 분사무소 형태로 제가 실질적 운영을 맡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임대 계약을 마친 날 저는 문에 지수 세무회계 제2사무소라는 간판 시안을 붙여봤습니다. 제 이름은 아니지만 제 손으로 운영하는 첫 번째 공간이었어요. 거래처 서로 소개하면서 같이 크자. 지수가 제 옆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세무사 시험 일정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사무소를 열고 2달이 지났을 때 마지막 소식들이 하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 씨, 명숙 씨 고발 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로요? 네. 경찰 조사에서 말자 씨의 도장 위조하고 보험금 부정 수령에 대한 추가 정황이 확보됐어요. 최도영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말자 씨가 검찰 조사에서 보험 직원이 시킨 대로 했다고 책임을 돌렸는데 그 직원은 이미 수년 전에 퇴직해서 찾을 수가 없고 말자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요.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억이라는 돈을 속여서 가져간 대가가 이제야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명숙이 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말자 어머니의 경제 기반도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에 걸린 법적 조치 때문에 월세 수입이 끊겼고 아파트도 명숙과의 소유권 다툼에 올라 팔 수도 없게 됐어요. 정훈에게 매달 받던 용돈도 정훈이 일을 그만두면서 완전히 끊겼죠. 한때 며느리 하나 내쫓고도 호화롭게 살겠다며 공항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이제는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력이 끊긴 데다 소송 이력이 발목을 잡았죠. 하은은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정우는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양육비까지 감당해야 했고 결국 말자 어머니 아파트에 들어가 배달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언니, 나 아이 낳기로 했어. 혼자서라도 키울 거야. 잘 생각했어. 힘들면 연락해.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한때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게 기묘했지만 정훈이라는 같은 사람에게 소가 시간을 허비한 사이에서 오는 묘한 이해가 있었어요. 미움은 이미 오래전에 빠져나갔죠. 분사무소는 개업 초기부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연결해준 거래처들과 프랜차이즈 세무자문 계약이 안정적인 매출이 됐고 첫 분기 정산을 마쳤을 때 저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수입은 누구 어머니 용돈도 아니고 누구 차 할부금도 아니다.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직원 면접까지 진행했어요. 사무실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는 사무실에 종종 들르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찬통을 전해주시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으셨던 거죠.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책상 위에 놓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서진, 한서진. 어머니가 제 이름을 2번 읽었어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천천히 짚으면서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가 지어준 이름인데 한동안 제대로 쓰지 못해서 미안해.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는 게 보였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남 앞에서 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 반찬 냉장고에 넣어둔다. 이번 주 안에 먹어. 어머니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반찬통을 들고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시댁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사무실 우편함에서 의외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이 김말자였어요. 봉투를 뜯으니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네가 없으니 그제서야 네가 그 집에서 뭘 했는지 알겠더라.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하게 글자를 바라봤을 뿐입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녁에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말자 어머니한테 편지가 왔어.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용서하라는 말 안 할게.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니까. 다만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안 상해, 엄마. 제가 식탁에 턱을 괴며 말했습니다. 그냥 좀 허무하다. 그 사과가 9년 전에 왔으면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가 행주에 손을 닦으며 저를 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었죠.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시댁에 대해 마지막으로 품은 감정이었어요. 이후 말자 어머니를 떠올리는 일은 점점 줄어갔습니다. 분사무소 운영이 반년을 넘기면서 저는 세무사 시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는 20곳 가까이로 늘었고 첫 직원과 함께 사무실을 꾸려가는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죠. 어느 날 퇴근 전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핸드폰 깊숙이 남아있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정훈 외도 증거 목록, 시댁카드 부정사용 내역. 한때 제 유일한 무기였던 파일들이었어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사무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래처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떠 있었죠. 응,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 뭐 사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네 얼굴만 보면 돼.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시 장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의 오후였습니다. 서진 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꾸 한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참는 게 나를 지우는 거였구나. 9년 동안 가계부를 쓰고 영수증을 모으고 증거를 백업해둔 건 복수를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존재했다는 걸 증명하려고 남겨둔 흔적이었던 거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누군가를 위해 내 이름을 지우고 살아온 시간이 있으셨나요? 인생이란 게 참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도 서진 씨처럼 다시 자기 이름 석자로 세상에 서는 날이 오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라는 말 오늘따라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